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나서 한창 말문이 트인 딸과 매일 씨름하느라 바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남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탓에 사연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어디 말할 것 없는 사정이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는 친정엄마한테 해야 할 텐데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민이 생기거나 속이 상할 때마다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엄마 품에서 괜히 어리광 부리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남들처럼 남편이랑 싸우고 뛰쳐나갈 친정도 없는 탓에 가끔 아쉬울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제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야 저한테 참 잘하고 지금은 남편과 아이 때문에 사는 거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이나 친구들 말고 친정엄마 붙잡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알 것 같지만 딸에게 엄마의 존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엄마 생각이 힘들지만 저도 엄마가 되어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네요. 역시나 남편의 덕이 가장 크지만 제게는 친정 같은 비빌 구석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저를 친손녀만큼이나 예뻐해 주시는 할머님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필요 엮인 가족도 아니고 이해관계로 만난 사이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저도 서로를 진짜 가족만큼이나 가깝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저희의 사이의 얘기를 전해보려고 해요. 제가 할머님과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건지 여러분께 꼭 자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끈끈한 유대감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기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일찍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저는 엄마와 단둘이 쭉 살아왔지만 제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는 아버지와 잠시라도 좋은 추억이 있었기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버지와 관련돼서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딸바보가 된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는 딸바보는커녕 자기 딸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한자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고 저 자식은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집살이 당하는 엄마를 나몰라라 하고 밖으로 돌면서 저희 엄마 속을 무척이나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냉대받던 엄마는 홀로 시집살이까지 견디셔야 했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며 사시던 엄마는 모진 시집살이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상당했으니 그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모르겠네요. 남아 선호 사상에 자기 아들밖에 모르던 할머니는 엄마를 참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냥 며느리의 존재가 싫으신 건지 아버지가 밖으로 도는 것마저 엄마의 탓으로 돌리셨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고통을 받으셔야 했죠. 물론 저도 손녀라는 이유로 할머니 앞에서 늘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제 기억 속 할머니의 존재는 늘 무섭고 두렵고 마주하기 싫은 존재였어요. 특히나 친할머니는 언제라도 꼭 벌을 받기를 바랄 정도였죠. 엄마는 모진 시집살이에 병을 얻으셨습니다. 딸 낳아서 구박하셨던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저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 풍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비 오거나 날이 추운 날이면 늘 여기저기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으로 시집살이 당하며 고생하셨던 엄마는 그 일로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런 고생을 견디다 못해 저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신 엄마는 그 후로 혼자 자식을 키운다며 더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한 몸으로 저를 위해 고생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 모녀는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엄마 혼자거리로 두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한 탓에 여러모로 어려웠지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열악한 집에 살면서도 저는 제 처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도 이불 속에 꼭 붙어 앉아 서로 귤을 까서 입에 넣어주며 정답게 지내던 엄마와 저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엄마만 의지하며 살았던 제게 엄마는 제 세상에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역시 딸만 바라보고 사셨고 그렇게 저희는 평생 서로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병원 출입이 잦아지시더니 제가 고등학생 무렵 결국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엄마가 그동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저 몰래 병을 키우셨더라고요. 일찍 치료받았더라면 괜찮았을 수도 있을 일을 몇 년이나 방치하고 그대로 두어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게 숨겼던 엄마에게 저는 배신감도 들었고 화가 날 정도로 속상했지만 엄마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엄마가 다시 건강히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몰래 눈물을 훔치며 엄마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어리고 무능력했던 제가 하나뿐인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버티셨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당장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가 20살이라도 되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학업에 소홀해질까 싶으셨는지 제가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는 걸 제게 소원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더 바라는 것 없어. 그냥 보현이니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우리 딸 엄마 소원 꼭 들어줄 거지? 당장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와중에 공부가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간절히 말씀하시는 엄마의 얘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자도 빼먹지 않고 주말이면 병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딱히 꿈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하루빨리 돈 벌어서 엄마 호강을 시켜드리는 것이었을 뿐 뭘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는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엄마 곁을 지키려 병원에 다니며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익숙해졌던 탓인지 의료인들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환자들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고 존경심이 절로 들었어요. 특히나 저희 엄마에게 유독 잘해주시던 간호사 선생님 때문에 저도 그런 진로를 고민해보게 되었죠. 저도 언젠가 병원에서 일하기를 꿈꾸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아픈 엄마를 제가 돕겠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그런 저의 말을 듣고 무척 좋아하셨었어요. 내가 역시 딸 하나는 잘 낳았지. 내 걱정해주는 건 우리 보현이밖에 없네. 우리 딸 얘기만 들어도 엄마는 행복하다. 이러니 딸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런 대화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결국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꿈을 이루는 걸 지켜보지 못하셨죠. 제 인생에서는 두 번은 없을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고3인 저는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신 선생님들의 배려로 출석 일수는 겨우 채울 수 있었지만 결국 저는 그 해의 수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싶었지만 그때는 도저히 공부를 할 정신도 없었어요. 결국 1년을 슬픔에 빠져보내게 된 저는 이듬해에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마지막 소원으로 그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엄마가 남겨주고 가신 재산으로는 대학을 선택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떠난 후로는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이 도통 생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약속을 했었고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실 생각을 하면 그런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1년간 재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고 재수 끝에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혼자 어렵게 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4년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제 꿈에 다가선다고 생각했죠. 매일 공부에 실습에 정신없이 바쁜 생활이었지만 저는 언젠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거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게 된 간호사 생활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간호사 기강이 세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건 제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환자들 생명이 위중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몇몇 선생님들은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그곳은 작은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았고 신규 간호사들은 존재 자체로 민폐라며 늘 구박대기 신세였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곳이라 저는 병원 일을 하면서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 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에 나름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 일은 제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그곳 사람들은 너무 야박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신규 시절만 버티면 될 거라 생각하고 3년을 버텼지만 그 후에도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신규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할 입장이 되다 보니 더 고통이 커졌습니다. 위에서는 저더러 제가 당한 짓을 똑같이 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후배들에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괜히 너 혼자만 착한 척하느냐며 거의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병원 일로 밤을 새고 몸이 힘든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버티는 게 더 괴로웠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건 여전히 보람된 일이었지만 이러다가는 환자들을 살리기 전에 제가 먼저 죽겠다 싶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지, 내가 이러려고 일을 선택한 건지 저의 삶 전체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싶다가도 매일 출근해서 간호사실에 들어가면 다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졌죠. 어디 기댈 곳이라도 있으면 한탄이라도 하고 속풀이라도 하겠는데 혼자인 제게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어요. 결국 마지못해 사표를 품에 숨기고 근근히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고혈압과 합병증이 심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래 다니셨던 할머님이셨는데 그분이 유독 저를 예뻐하셨었거든요. 할머니, 식사 잘하셨어요? 이거 코스모스예요. 너무 예쁘죠? 할머니 병실에 계시느라 꽃 구경 못 하셨을까봐 제가 화단에서 몰래 꺾어온 건데 머리맡에 두세요. 아이고, 꽃이 꼭 자네를 닮았네. 덕분에 나도 꽃 구경해보네. 덕분에 늘 고마워. 자네 때문에 나는 아픈 것도 잊을 것 같아. 그 할머니는 제가 황할머니라 부르는 할머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셨는데 늘 보호자도 없이 혼자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라 다른 환자분들보다 괜히 더 신경이 쓰이곤 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생 자식이 없이 사신 분이시라는 삶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늘 병실에만 갇혀 지내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모시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종종 그렇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드리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황할머니도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몰래 간식거리를 챙겨놓고 저만 챙겨주시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 두고 늘 저만 찾으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그 할머니가 꼬장꼬장하다며 저한테 억지로 떠넘겼던 탓에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맡아드리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하기도 했죠. 저는 할머니 정을 못 받아봐서 할머님들이 늘 불편하고 어렵기만 했는데 오히려 겉으로 꼬장꼬장해 보이는 그 황할머니만큼은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겉모습과 달리 여리고 푸근한 황할머니의 속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유대를 가지고 있던 황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름의 유대를 가지고 있던 황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자기 혹시 개인 간호사 할 생각 없어? 예? 개인 간호사요? 갑자기 왜요? 내가 개인 간호사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해주면 어떨까 해서 사실 내가 이거 좀 봤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내미신 것은 다름 아닌 제가 들고 다니던 사표였어요. 사실 그 며칠 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사표를 내버릴까 들고 울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떨어뜨린 것을 할머님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남들에게는 말 못했던 제 속사정을 알게 되신 할머니는 그런 제게 개인 간호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병원 왔다 갔다 도 못하겠어서 말이야. 그래서 자네가 집으로 와서 나 좀 봐줘. 나도 다른 사람이면 집에 못 들이겠지만 자기는 내가 믿을 수 있어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뭐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니까 아주 힘든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약 챙겨주고 주사 놔주고 그 정도로. 이래야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편할 거고 다른 일로 마음 고생할 일도 없을 텐데.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제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매일 퇴직 생각이 절실했지만 병원을 그만두면 달리 갈 곳도 없던 제게 더 많은 보수까지 챙겨주신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할머니가 저를 믿으신다며 따로 부탁하지 하시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황할머니는 남편이나 자식 없이 혼자 사시면서 그만큼 고생도 많고 겪은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워낙 의심이 많고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거기다가 할머니가 자수성가하셔서 이 돈이 많으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셨겠죠. 그런 분이 달리 부탁할 것 없이 저를 찾으시는 게 감사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 후로 저는 병원을 관두고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의 개인 간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호사 일은 처음이었지만 제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병원 일 할 때에 비하면 놀면서 돈을 받는 수준이라 괜히 죄송한 마음에 제가 먼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곤 했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할머니에게 직접 장을 봐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할머니 말동무도 해드리며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정도 듣게 되었네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혼자 사는지 궁금했지? 사실 나한테도 딸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못해준 게 많은지 일찍 떠나버리더라고. 그게 딱 보현이 너만 했을 때였겠네. 너는 왠지 죽은 우리 딸을 닮았어. 걔도 꽃을 참 좋아하고 밝은 나이였는데 내가 돈 번다고 바빠서 딸을 많이 못 챙겼거든. 아마 나보다 걔가 오래 살 거라 생각해서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러다가 딸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먼저 가버리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붙어있는 목숨이면 근근히 살아야겠지. 안타까운 일로 따님을 먼저 보내셔야 했던 황할머니의 사연을 듣게 된 저는 순간 저희 엄마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도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떠나신 엄마를 보며 후회를 많이 했으니까요. 나이도 삶도 다르지만 비슷한 아픔이 있는 황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공감하며 당연히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정말 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께 감사했던 저는 정말 친손녀처럼 할머니를 돌봐드리려 했습니다. 제 친할머니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지만 황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사랑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마음으로 엮이게 된 저희의 사이는 그저 환자와 간호사 사이보다는 깊고 끈끈한 것이었죠.
그렇게 매일 할머니를 돌봐드리러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던 제가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아파트 안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날 때마다 그냥 서 있기 민망하고 해서 언젠가부터 눈인사를 건네던 사이였어요. 제가 진짜 그 아파트 주민도 아니라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러웠지만 병원에서 하던 버릇처럼 인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신상을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우리 자주 보네요. 혹시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개인 간호일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들어온 집은 없다 싶었는데 못 보던 얼굴이라 궁금했어요. 언젠가 여쭤봐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말을 걸어보네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주치는 사이에 긴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그 후로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가는 저를 일부러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또 뵙네요. 이제 들어가시나 봐요. 일은 잘하셨어요? 오늘 날이 춥죠? 예. 근데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가봐야 해서. 그게 사실은 혹시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만 하다가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그쪽이 마음에 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길에서 번호 물어보고 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 일을 하러 다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어쩐지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써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 사람은 참 끈질겼습니다.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열심히 구애하는 그 남자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남자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차 한 잔으로 시작했던 저희의 관계는 식사에서 영화로 이어지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모 없이 사는 내 주제에 무슨 연예인가 싶었지만 제 사정을 다 알고서도 저를 좋아해주는 진혁 씨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움인지 애틋함인지 저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애정을 놓치기 아쉬웠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그게 제대로 된 첫 번째 연애였어요. 20대 후반 나이에 첫 연애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살아야 했던 제가 연애에 관심을 들 정도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병원 다닐 때도 늘 병원 생활에 지쳐서 친구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그동안 제게 드라마 속에서나 펼쳐지는 남의 일 같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직접 연애를 하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첫 연애라 뭘 잘 모른다고 해도 진혁 씨는 좋은 남자 같았습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건전한 취미도 많고 무엇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걸 가감없이 표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혼자 지내는 걸 알고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던 그 사람은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나도 이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지만 우리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보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텐데. 자기가 혼자 마음고생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하게만 만들어주고 싶고 나보고 매일 웃게 하고 싶어. 내가 엄마도 없이 혼자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저는 결국 진혁 씨를 믿고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저도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혁 씨의 부모님은 저희의 생각과 많이 다르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진혁 씨 인생에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저를 쉽게 받아주지 않으셨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고아라는 것과 간호사란 얘기를 들으시고 순식간에 구겨지셨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겠네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이니 마땅히 제대로 된 아가씨를 데려왔을 거라며 기대하시다가 제가 가난한 고아라는 말에 실망감이 크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탁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찌다 결혼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는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 사람 같지는 않네. 진혁이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좋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들 입장은 달라요. 결혼이 그냥 사랑만 가지고 애들 소꿉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가씨도 대학 공부까지 했다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볼 일 없도록 해요. 제대로 인사조차 드리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예비시댁에서 벗어난 저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당혹스러움과 무력감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 고아인 여자가 강남에 사는 시댁에 시집 가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은 제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것이었네요. 그 후로 용기를 내어 몇 번 더 시댁을 찾아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좋은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러시면 결혼 후에도 고생이 훤하겠기에 그게 두려웠던 저는 결국 진혁 씨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혁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자기가 설득하겠다며 제 마음만 돌리지 말아달라 울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또 진혁 씨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나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진혁 씨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결혼 소식을 들으신 할머니께서도 아쉽게 결혼식에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제 결혼을 누구보다 축복해 주셨어요. 시부모님 허락까지 받아내고 주변인들의 축하까지 받고 나니 이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싶었지만 결혼 후에도 저는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도 이제 결혼하고 우리 집안 식구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진혁이 말로는 복직 준비 중이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일할 생각 말고 임신 준비부터 해라. 네 나이 30이면 적은 나이 아니다. 너도 병원 일 해봐서 알겠지만 산모가 어릴수록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니 그러니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임신을 하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 들어온 이상 우리 집 대를 이어져야지 않겠니? 그 사이 저는 황할머니 간병일을 끝내고 다시 복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혼하면 곧바로 임신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복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아들을 낳으려면 지켜야 한다며 제가 먹는 것, 쓰는 것 하나까지 다 관여를 하시며 제 생활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아들 낳는 데에 좋다며 저에서 부적까지 써서 가져다 주셨죠. 자연적인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렵게 시집을 간 저로서는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는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너 괜히 진혁이한테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몰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남편들한테 일일이 떠벌리고 해서 줄 게 뭐가 있니? 내가 그래도 네가 말이 별로 없고 입 하나는 무거운 것 같아서 봐주는 거니 괜히 나 실망시키게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내가 어쨌니 저쨌니 남편한테 전해서 집안 분란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시어머니와 제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이런 반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시댁에서는 제가 못 믿어오시다며 합가를 얘기하셨었지만 반대하는 결혼시키면서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그러느냐며 난리를 치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의 계획이 무산되었거든요. 그이기 때문인지 여태 아들 눈치를 보시던 어머니가 제 입단속을 시키셔야 했겠죠. 평소에도 남편은 제 일이라면 시부모님께 대들다가 뺨을 맞을 정도로 저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또 분란이 생길까 싶어서 시어머니 얘기를 고지곳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 뜻대로 임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머님 바람대로 아들을 임신할 수 있었어요.
초음파를 보신 선생님이 아들인 것 같다는 언지를 주신 걸 들으신 어머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앞으로 너는 다른 거 걱정할 것 없이 아들만 낳으면 된다. 네가 아들만 무사히 낳아준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바람 알겠지?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감동까지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분명 아들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출산날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초음파로 보는 게 정확하지는 않은 탓에 종종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딸을 바라던 남편은 너무나 좋아했지만 손자만 기다리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실망감이 역력하셨습니다. 손자 보신다는 소식에 일도 뒷전으로 하고 병원까지 달려와 주셨던 시아버지마저 딸아이를 보시더니 바쁘시다며 바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 앞이라 별말 못하고 참으셨을 뿐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는 건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괜히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겪으셨을 그 고통과 서러움들을 저도 이제서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손자가 아니라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어때? 부모님도 생각하던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거지 손녀가 싫은 건 아니실 거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이 뭐가 중요해? 나는 딸이라 너무 좋은데. 아무튼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나 이제 당신이랑 아이만 보고 더 열심히 살게. 우리 세 가족 행복해지자. 그런 남편이 늘 든든하긴 했지만 남편이라고 해서 저를 24시간 매번 지켜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은 저도 혼자였고 게다가 제가 하필 집에서 몸조리를 받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원래는 저희도 조리원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코로나로 조리원에 가족들 면회가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은 조리원 입원에 반대하셨어요. 내가 우리 장손 면회를 못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챙겨줄 테니 그냥 집에서 몸 풀자. 너 설마 내가 불편해서 싫다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차마 싫다는 소리 할 수 없었고 저는 결국 집에서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제가 더 걱정을 했던 거였죠. 안 그래도 딸 낳아서 미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어쩌실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저를 걱정해준 남편이 회사 휴가를 당겼어서 제 곁에 남아주었어요. 덕분에 남편이 있던 2주 동안은 저도 시어머니 걱정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휴가가 끝난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참고 벼르고 계셨던 건지 남편이 회사 출근을 시작하자마자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니? 아무튼 내가 너 시킬 일 있으니까 애 없고 집에 좀 와봐라. 그렇게 시댁에 찾아간 제게 어머니는 손에 걸레를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걸레지 보고도 모르니? 오늘 일하시는 아줌마 휴가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불렀다. 우선 청소부터 해야 하니까 걸레로 여기 싹 닦고 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출산한 산모에게 찬 걸레를 주시며 그 넓은 70평 아파트를 전부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거기까지 간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라니 이걸 어떻게 해나 싶었죠.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나도 우리 엄마처럼 고생이구나 싶어서 서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하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중을 나간 시어머니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셨죠. 갑작스러운 손님은 다름 아닌 황할머니셨어요. 아마 할머니가 제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걸 보셨나 봐요. 할머니도 제가 출산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출산 전에 연락을 드리고 몸조리를 한다고 인사를 못하는 바람에 제 소식이 많이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시댁에 들른 걸 보시고는 기다리지 못하고 저를 직접 찾아오셨던 듯 했어요. 시어머니와 할머님도 이웃 주민으로 아는 사이이신 듯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황할머니의 간호를 했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얘기를 할 만한 상황도 없었지만 안 그래도 순진한 자기 아들 꽂아서 제가 팔자 필요한다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같은 아파트 사시는 할머니 간호하느라 들락거리다가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 괜히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싶어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사님이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한번 모시겠다는 걸 그렇게 마다하시더니 정말 영광입니다. 나야 우리 보현이 보러 왔지. 아니, 여사님이 저희 며느리를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그런 황할머니가 저와 아는 사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스러운 듯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 거실을 닦고 있는 저를 보신 할머니 역시 깜짝 놀라신 듯 하셨죠. 아니 보현아,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몸조리해야 할 애가 왜 바닥을 닦고 있어? 아, 제가 좀 시켰어요. 일해주는 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뭐야? 아니 지금 방 아이 낳은 사람한테 뭘 시킨다는 거야? 자네 설마 평소에도 보현이한테 이런 대접했어? 내 손녀딸 같은 아이한테 자네가 이런 대우를 했냐는 말이야. 할머니는 평소 남들에게 꼬장꼬장하신 그 태도로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저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도 놀랐지만 제게는 그렇게 무서우시던 시어머니가 황할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기가 죽어 계시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이웃 사촌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할머니에게 겁을 먹으신 건지 몰랐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더 화를 내셨습니다. 얘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삐쩍 말라서 기운이 없어. 여유 있는 집에 시집 간다 그래서 잘 됐다 했더니 정말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어? 할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동안 자네가 저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뻔히 보여. 보현이가 일찍 부모 잃고 혼자라고 잘난 아들 옆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를 했겠지. 내가 자네가 평소에도 유세 떨고 다니기에 겸손한 사람은 아니다 싶지만 설마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감히 내 소녀딸 같은 아이한테 이런 짓을 했다 이거야? 어디 내가 똑같이 갚아줬으면 좋겠나? 아이고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못된 시어머니는 아닙니다. 오해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여사님. 할머니 앞에서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비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대체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기에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죠.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강남 큰손이셨던 황할머니의 위세가 대단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황할머니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 하더라고요. 다들 연결되어 있는 강남이다 보니 꼭 직접 도움받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다들 할머니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사업을 하시는 저희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셨죠. 황할머니가 저를 친손녀처럼 생각하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 후 정말로 제 눈치를 보며 조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전에 없이 저한테 살갑게 구시면서 더 이상 저를 못살게 굴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사님이랑 그런 사이였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나는 네가 의탁할 것 없는 아이인 줄 알았잖니. 아무튼 여사님이 너를 손녀딸로 생각하시니까 너도 앞으로 여사님 자주 찾아뵙고 잘하렴. 우리 얘기도 잘 좀 해주고 특히 저번에 그 일은 오해라고 꼭 말씀 좀 드려줘. 나도 네가 정말 그렇게 미워서 그랬겠니? 내 생각이 짧았으니 이해해다오. 제 뒷배를 보고 태세 전화를 하시는 시어머니 태도는 어이없었지만
저로서는 어떻게든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남편만 보고 결혼했던 제게 시댁 문제는 견뎌야 할 숙제였는데 그 숙제가 황할머니 덕분에 씌워졌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 시부모님도 소녀를 예뻐하게 되셨고 그 후로 저는 시부모님과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황할머니를 정말 저희 친정처럼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명절날 외로우신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명절 증후군도 없이 말이에요. 매번 친정처럼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할머니가 정말 제 친정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기만 하네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제게 잘해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들 며느리 차별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여전히 참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남편만 있다면 앞으로 다른 걱정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남편까지 제 편이 둘이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제 가정을 예쁘게 꾸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